어제 오후에 전국이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야당에서 사퇴를 요구했었던 조대욱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러자 야당에서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겠다, 우리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꽉 막혔던 전국이 정상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간신히 장관에 임명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오늘 바로 취임식을 갖고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어떤 취임사를 남겼을까요? 오늘 본인은 국방부 장관의 대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면서 대통령님의 통수 지침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국가 보위를 위해 신명을 다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제압할 수 있고 주변국과 호혜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이유로도 국방개혁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대통령님의 통수 철학인 튼튼한 국방, 유능한 안보 실현을 위해서 적이 두려워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대를 더욱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네, 적이 두려워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취임사를 밝혔는데요. 자세히 얘기 나눠주실 분들입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시사인의 이수기 선임기자, SBS의 윤춘호 선임기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영무 장관의 취임사가 상당히 결연해 보이는데 우여곡절 끝에 장관에 취임해서 그런지 더더욱 결연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2일 만에 지금 이제 장관으로 이제 취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 취임식은 좀 거창합니다. 다른 부처에 비하면 역시 군이라고 하는 제복 입은 그런 조직의 장이기 때문에 취임식 좀 거창한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국방부 강당이 아니고요. 저기 지금 대회의실입니다. 대회의실에서 규모를 좀 축소해서 했고요. 보면 또 단상에도 올라가거나 그런 게 없어요. 같은 자리에 서서 이 취임식을 또 같이 했습니다. 한민구 전 장관의 이 취임식까지 같이 해서. 저런 형태의 이 취임식이 처음입니까? 단상이 없는 경우는 잘 보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국방부 장관은 저로서는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부터가 조금은 이제 어떤 개혁이라고 그럴까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시라고 봐야겠죠. 예. 어쨌든 간에 단상이 없는 수평적인 자리에서의 국방부 장관 이 취임식,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윤춘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수기 기자.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군내 개혁, 아무래도 인사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긴장하는 별 장군들이 많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금 오늘의 취임식은 워낙 이렇게 수평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평화롭게 진행된 것 같은 분위기지만 저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떨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장관이죠. 이제 장관도 취임식을 끝내고 나서 기자들하고 처음 한 얘기가 밀린 장성 인사를 가장 빨리 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당장 이제 장성급 인사들이 그 인사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미 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참의장, 육군 공구참모총장, 그리고 1.3군 사령관 등 7명의 수뇌부가 교체돼야 될 대상인데요. 그 대상자들의 명단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전 정부에서 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많이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역할들도 많았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박근혜 전 정부 출신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장도 군 출신 인사가 맞기도 하고 상당히 중용이 됐었죠.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동안 국방부가 육해 공군을 두루 아우르는 조직인데 사실은 육군 중심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그런데 송영무 장관은 해군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런 해군 출신의 새로운 국방부 장관, 군 조직 내에 새로운 바람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통수지침을 받들겠다. 그게 뭐냐? 일단 첫 번째 일견 군개혁이라면 방산비리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방산비리는 군개혁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떤 조직이든 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죠, 조직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겉으로 보기에는 방산비리 척결이야말로 군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군개혁은 현대전의 성격에 맞게끔 우린 육해공군의 어떤 밸런스 자체를 이제 바꾸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은 지나치게 육군 중심이었다면 해공군 중심으로 좀 이제 바꾸는 힘을 좀 옮겨오는 측면인데 아마 송영무 장관 외에 대안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여권 내의 얘기도 바로 이 지점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군개혁은 현재 육군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육군 출신이 그 장관이 돼서 자기 친정을 줄인다. 이게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해군 출신의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현 여권으로 봤을 때는 유일한 적임자다. 또 윤춘호 기자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이제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군개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깊이 있는 어떤 그 얘기를 나눈 사이, 철학을 어떤 일치시킨 어떤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에서 육군을 좀 줄이고 해공군을 강화하는 어떤 군 재편의 적임자로서 송영무 장관을 끝까지 좀 고수한 것 같고 송영무 장관의 군개혁의 핵심 내용도 뭐 이 지점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송영무. 예. 하나만 좀 더 하면은 인사가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인사의 핵심은 김관진 색깔 지우기가 될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으로 그다음에 안보실장으로 군 인사를 주도했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군에는 이른바 김관진 라인이라는 게 확고하게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빼는 작업이 송영무 국방장관 개혁의 제1호가 될 겁니다. 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08년 3월에 해군 대장으로 예편했습니다. 9년 4개월 만에 다시 군으로 돌아왔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 어깨에 올려진 짐이 상당히 무거운 것 같은데요. 어제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장관 당시까지만 해도 후보자였죠. 임명장을 주면서 송영무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이 대화만 지켜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과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제 부덕이 소치로 누가 되게 든든해져서 진심으로 조심스럽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송영무 장관님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선 이제 국방 그 개혁은 뭐 할 일 과제가 굉장히 많지만 우선 당면한 제일 시급한 과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군의 자주 국방력을 높여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시작전권을 한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 당면한 계획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방산비리 척결하고 건절하는 것. 이승기 기자도 이야기 듣다가 잠깐 웃음을 띠셨는데 송영무 장관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네. 예. 아니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 기다리다가 결국은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2명을 가지고 뭐 1명을 딜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야당에서는 그동안에 오히려 조대엽 후보자보다 이 송영무 후보자 이제 장관이 되셨죠. 그 장관을 사퇴시켜달라고 더 강하게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저 자리에 간 게 굉장히 소감이 남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얘기를 들으면서 좀 웃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국방 개혁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 군 핵과 미사일 이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청와대에서도 이 처음에 우원식 대표가 야당이 워낙 요구를 하니까 이 송영무 카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를 처음에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일단 플랜 B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저 국방 개혁이나 이 지금 핵 미사일 부분과 관련해서 시간을 더 늦출 수 없다라는 게 워낙 강했더라고요. 그 얘기가. 예.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면 말이죠. 정확하게 지금 잡히지가 않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임명장 주고받을 때 항상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환하게 웃는 모습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어제 지금 표정 문재인 대통령 조금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올 텐데 임종석 비서실장의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지금 나오죠? 예. 뒤에 임종석 실장뿐만 아니고 인사수석도 그렇고요. 경호실장도 그렇고 굳은 표정들이에요. 어제 그렇게 환하게 웃는 표정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마음고생들이 서로 많은 거였거든요. 당사자인 송영무 장관도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지금 참모들 얼굴이 나오죠. 그렇게 아주 개운한 표정들은 아닌 겁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됐고 오늘 취임식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방부 장관으로서 또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텐데요. 야당의 반응은 여전히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평가하면서도 송영무 장관을 장관으로서 임명한 것, 물론 이제는 야당에서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인정을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상당히 떨떠름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청와대는 그러한 진솔한 사과와 유감 표명은 없이 야 3당과 언론 또 여론조차 부적격으로 판정한 송영무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면서 시급한 국방개혁을 위해 이해해달라는 요구만 했습니다. 야당은 국정의 발목이라 잡는 세력으로 보는 독선과 불통의 태도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원만한 전국 운영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진솔한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대체 왜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원칙을 위반하고 이런 인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되뇌이고 있는 대통령이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제 강행된 국방장관의 경우는 국방개혁의 부적격자임을 온 국민이 알고 있고 그래서 찬성 의견이 20%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른정당은 문정부의 1기 내각의 구성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투성인 것을 지적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이미 임명이 강행됐고 되돌이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1심에서 성과를 내기를 촉구합니다. 예,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박상원 박사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표명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대 비리자는 인사를 배제하겠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어제 오늘 상황을 놓고 보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국민의당, 청와대, 그다음에 민주당의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해서 서로 포격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 1대2 마트레이드를 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1대2 마트레이드라고 예를 들어서 노동부 장관 카드를 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카드도 내주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추경 예산 심의에 돌입하는 걸로 이렇게 1대1로 맞교환을 했는데 이 맞교환에서 한국당의 존재는 없었잖아요, 사실은. 국민의당이 방향을 그렇죠. 틀면서 추미애 대표가 처음에 이제 목자르기로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 미사일이 이렇게 국민의당에서 청와대로 발사도 되고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발사되고 포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특검 발의도 좀 하겠다. 국민의당 우리 편으로 좀 끌고 올 수도 있겠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임종석 실장이 추 대표 발언에 사과한다. 이렇게 하면서 조대엽 카드를 철회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전격적으로 이제 예산심의에 추경심의에 복귀한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당은 사실은 원내의당이고 107석인데 이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게 할리우드 액션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하루 이틀 사이에 천지개벽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당 정우택 대표의 존재감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제 복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뭐라고 복귀를 하겠습니까? 대통령 당신께서 말씀하신 5대 비리자 원칙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 임명했는데 임명까지는 좋지만 옛날에 했던 얘기에 대해서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밖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김옥균의 3일 천하도 있지만 최근 3, 4일간 일어났던 어떤 굉장히 어지러운 여의도의 정치 활극 속에서 한국당은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로서는 이번 어떤 정국이 꼬였다가 풀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 때문에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표명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
계속해서 청와대 쪽에서 자 전국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는데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시간을 지금 구체적으로 계속 제의를 하고 협상이 오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밑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 초,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저녁 정도 이야기가 지금 오가는 것 같아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의 미국 방문하고 이제 G20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 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새로 취임하게 된 야당의 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축하 인사와 덕담, 그다음에 이제 협치에 관한 어떤 재확인 이런 것들을 하는 자리가 필요한 대목인 거죠. 이번 지금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 7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18일 날, 그러니까 그날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 17일 저녁 정도면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결위는 정상화됐습니까? 오늘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그러면은 예결위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게 이번 추경 예산안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일자리 예산안은 추경 예산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뭐 여당이 수정안을 내든 우리가 수정안을 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자 이런 역제안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추경 법적 요건을 따지는 건 그거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아주 극심한 경기 침체랄지 이럴 때 가능한 건데 이렇게 하도록 그럴 때 편성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이 그런 때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은 추경의 편성 요건을 법적으로 좀 약간 보완하는 것도 같이 논의하자고 하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자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손질이 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부분도 그런데 여당과 야당 사이에 협상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자유한국당은 그거 반드시 없애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 협상도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이 거의 비슷한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약간 결은 다른데요. 그러니까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80억 정도로 잡혀 있는 공무원 훈련 충당 수당. 그 내용을 지금 다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다 드러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은 드러내는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본 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본 예산에 목적 예비비로 500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갖다 써라. 거기까지는 양해를 할 텐데, 지금 추경안에서 그 공무원을 증액하는 거는 못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는 지금 요번 예산안의 핵심이 이 공무원을 늘리는 거고, 근데 그 공무원이라는 게 얘기한 대로 소방관이나 경찰이나 이제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인원이 아직 차 있지 않은, 그래서 이 추경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 부분을 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좀 전화를 해서 이 목적 예비비에서 쓰는 거는 지금 어떠냐. 그럼 그걸로 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거였으면 미리 했지. 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박상원 박사님, 어제 전국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의 물밑 협상,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 설득하고 요청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의당 찾아가서 대신해서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러면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른바 여권 안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던 이러다가 추미애 대표를 지나쳐서 청와대가 직접 야당과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 것인지 아니면 추미애 대표와 사전에 협의가 됐다고 보시는지. 협의가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일단 그 야당하고 협상의 전면에 있는 분은 추미애 대표가 아니고 우원식 대표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 우원식 대표가 굉장히 바빴던 것이고 사실은 이제 여당 대표라는 자리는 박근혜 정부 4년 6개월을 반출을 해본다면 황우여 대표가 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있었습니다. 당대표는 아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압도적 그 주인공은 대통령일 수밖에 없죠. 거기서 여당 대표라는 자리는 황우여의 길을 갈 것인지 유승민 비슷한 길을 갈 것인지 공격하다가 수비하다가 왔다 갔다 한 김무성의 길을 갈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자전거 타기인데 자기 존재감을 끊임없이 돋보이는 방향으로
그 페달을 멈추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향후 서울시장도 나가겠다 여러 가지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는데 자기 정치적 존재감을 황우여 방식으로 완전히 죽인 상태에서 소위 그림자 2인자 내각을 그 2인자 노릇을 하기에는 추미애 대표의 정치 역정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보궐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이렇게 뭔가 지향점을 잡아내기가 힘든 자리가 이른바 그 집권당 여당의 대표 자리인데 이번 과정에서 보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제 추미애 대표를 아까 마트레이드다 했는데 그 조대엽 장관과 추미애 카드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예산 문제를 따왔는데 그 협상의 일선에 원식 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원식 대표와 대통령이 독대를 했습니다. 2차례 이상.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협상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추미애 대표가 향후 자신의 어떤 정치적 공간을 열어가는데 굉장히 좀 많은 짐들을 짊어지게 된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청와대도 민주당의 어떤 존재감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안게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박상원 박사가 얘기하는 동안에 화면에 나왔던 그림은 추미애 대표가 오늘 민주당이 제주도를 찾아가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했습니다. 그 제주도 하면은 추미애 대표가 각별하게 생각하는 곳이죠. 4.3 항쟁에 관련해서 특별법을 또 본인이 주도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곳이긴 한데 추미애 대표 지금 박상원 박사 이야기 듣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이 그거예요. 정말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라고 적시를 한 다음에 왜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을 조성했는지 청와대도 알 수가 없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맞는 건지 취재가 좀 됐습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민주당 관계자가 다시 한번 길게 기자에게 설명을 했어요. 요지는 추미애라고 하는 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문건을.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제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정리된 문건을 가지고 가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앞에서 그걸 읽듯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써 추미애라는 바람이 없었다고, 추미애라는 말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게 본질은 아닌 거죠. 추미애는 여기서는 완전히 추미애 대표는 소외된 거고요. 그 표정은 오늘 아침 이제 제주도 최고위원회에서 보면 밝은 표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주도당에 가서 4.3 특별법 제정의 그 기한 공로를 해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도당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의 정치 여정을 쭉 돌이켜보는 말을 했어요. 이걸 보면 추미애 대표로서도 어제 일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 건지 이게 지난해 8월에 지금 당대표가 된 이후로 아마 가장 어려운 지점에 지금 추미애 대표가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와 원내 지도부가 불편해하는 건 분명해요. 그동안의 이 과정을 보면. 근데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는 또 선거 과정에서 좋지 않은 인연이 그렇죠. 선대위 있잖아요. 구성안을 예. 놓고 그때도 한번 예. 이제 갈등을 빚었었죠. 뭐 붙었다고 표현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제는 여권에서는 당청 불협화음이 나오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 대표가 왜 저렇게 할까 좀 추미애 대표 좀 말려주세요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도 누가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을까라는 걸 가지고 서로 이제 약간 핑퐁 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권 내부에 이 갈등이 빚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이번의 경우도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단 추 대표한테 사전에 얘기는 했다는 겁니다. 전병헌 정무수석 통해서요. 예. 그래서 얘기는 했고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 양해해 달라고 했고 왜냐하면 그거는 추 대표가 그 다음번에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공당의 대표로서 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또 원내와 청이 할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내가 양해를 하겠다라는 게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정지되지 않고 파열음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지해가는 게 여권 내부의 숙제입니다. 네. 추미애 대표 오늘 제주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얘기 했을까요? 모두 발언인데요. 모두 발언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자신이 이런 과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3당의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추경안 심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게 되었음을 환영합니다.
역대 최저 경제 성장률로 국민의 극심한 고통이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추경안 통과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 어떤 당리 당략보다 앞서는 우리 정치권의 무언 과제일 것입니다. 예, 이 발언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윤천호 기자가 얘기했던 그 표창장, 이때 한 얘기가 제가 무슨 정치적 노림수를 갖고 발언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정치를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 무슨 계산을 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며 그러겠는가. 뭐 불리하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유리하다고 앞장서서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자, 어제 이 과정 알았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한마디도 거기에 대답을 안 했더라고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할 법도 한데, 한마디 정도 할 법도 한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일정을 전부 취소했어요. 이제 제주도에서 일정이 더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이제 공식적으로 내놓은 이유는 병원에 간다는 건데요. 뭐 지금 치과 치료도 받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일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몸이 아파서라기보다는요. 마음이 불편해서 오늘 오후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있는 건 틀어놓은 사실이라고 이수 기자가 얘기하셨는데 이번 과정을 보면 국회 상황을 악화시킨 거는 맞아요. 추미애 대표가.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추미애 대표가 한 말이 뭐가 틀리느냐. 맞는 말 한 건 아니냐. 국민의당이 정말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추미애 대표의 인기라고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 인기도 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약간 좀 서로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역설인데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추미애 대표가 이제 머리 자르게 발언이 나오고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정말 미치겠다. 아이고 뭐 이렇게 머리를 싸잡고 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한테는 문자 폭탄이 오고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는 그야말로 이제 문재인 열릴 지지층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국 전국이 꼬였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그분들이 지지하는 열릴 지지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귀국하고 어찌됐든 우원식 대표, 심지어 임종석 실장까지 나서서 전국이 풀렸습니다. 이 전국이 풀려가는 과정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는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4년 몇 개월 동안 이런 모습, 그러니까 비서실장, 정무수석, 집권당 원내대표가 야당을 달래고 뭐 이렇게 김기춘 실장이 야당을 찾아가서 사과한다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왜냐하면 기억에 없는 이유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전국이 꼬였는데 뭐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를 강국에 부탁하고 이런 일사불란한 여건 내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은 사실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굉장히 잘한 일인데 이제 원칙적으로 뭐 말이 옳으냐 그러냐를 놓고 본다면 문재인 지지층이 추미애 그 대표의 발언이 사이다 발언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그 맹목적 지지라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어쨌든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 며칠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이 얘기 들으면 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이야기가 어제 이미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얘기는 했죠.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에서도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대신 사과한 거고 앞으로 추 대표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어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박지원 전 대표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가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한 이상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어떤 발언이 있다 할지라도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를 하겠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에 한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요. 결국은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분풀이 지금 세게 하는 거죠. 추미애 문제 만들기고 추미애 왕따 작전인 거죠. 이것은 물론 이제 정당 간에 뭐 저런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아프게 느껴질 대목이에요.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전국 해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소외가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저렇게 야당으로부터 어떤 저런 조롱을 받는 뭐 이런 상태가 된 거니까요. 어쨌든 절대로 편할 일은 없을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추미애 대표 시간이 된다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한번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속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가 또 전국에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